먼저 7장 6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함께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노아 홍수 역사인가 신화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좀 성경적 창조 과학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둘째 주에 우주의 기원, 빅뱅인가 창조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빅뱅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죠. 아멘. 지난주에는 인간의 기원, 진화인가 창조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죠.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 홍수, 실제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신화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역사일까요? 신화일까요? 역사이겠죠. 창세기 6에서 9장에는 6, 7, 8, 9, 4장이나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대홍수를 내리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는 과연 역사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일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솔직히 한번 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 솔직히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나는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신감 있게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것은 다른 구전 문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생각한다. 자신감 있게. 없습니까?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안 든 사람은 아직 잘 모르겠다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우리 한번 이 이야기 한번 살펴봤죠, 맞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주제로. 그때는 좀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성경 과학적으로 조금 이 이야기가 과연 역사인지 신화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날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되는 날은 노아가 몇 세 때 되는 해? 오늘 읽었어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노아가 몇 세? 600세 되던 해. 홍수 이전에는요, 지구 기온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600세 정도 살았어요.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인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생물들은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죠? 1년 몇 개월? 며칠? 1년 10일 정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며칠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쉼없이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역마다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가 며칠만 폭우가 쏟아져도 엄청 난리가 나잖아요. 맞죠? 그런데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물이 점점점 불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던 방주가 둥 떠올랐을 거고 이제 물리를 이렇게 떠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물이 더욱더 많이 불어나서 땅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약 7m에서 8m 더 높이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 오늘날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8848. 약 8,000m. 에베레스트 산과 또 그 외에도 뭐 아는 산봉우리들이 약 8,00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물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겼을까요? 안 잠겼을까요? 일단은 잠겼다고 하니까 잠겼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났던 당시에는 그 정도로 높은 산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아주 높은 산들과 산맥은 대홍수 이후에,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대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판과 판이 만나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완전 높은 산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0m 정도 높은 산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땅에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많이 낼 거예요. 자, 땅에 높은 산이 다 잠겨 있다고 하니까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는 중동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만 땅에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것을 보아서 전 지구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땅에 움직이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오직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생명 등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물이 점점 차서 이렇게 절정에 다다랐어요. 40일 뒤에는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곧바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물이 그냥 가득 딱 차 있었어요. 온 땅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런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서서히 줄어들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줄어들었다가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이라고 나름 그 당시에 높은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라랏산에 털커덕하고 걸려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또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10월 1일에는 이제 산봉우리들이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래 까마귀를 날려 보내는데 까마귀가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까마귀가 잡식성이래요. 아주 생존이 강하대요. 그래서 까마귀는 아마도 거기에 많은 시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체들이랑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어서 다음날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는 아직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물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저녁 때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나무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뒤에 일주일 뒤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어때요? 이제 비둘기가 이제 발을 붙일 정도로 이제 물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601세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에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고,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면은 단지 40일 동안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해요.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서는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땅에서는 깊은 샘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수층이 터지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궁창에 이제 윗물이 이제 터져서 이제 비가 40일 동안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격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잔잔하게, 그러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폭발과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대격변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가상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지각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그러니까 단지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정말 대격변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진이 일어나면은 토양 액화 현상이라는 현상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이 토양 액화가 뭐냐면,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토양이 이제 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 토양이 따로 분리된 것처럼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와 같은 처럼 행동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때요?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닥 붙어 있던 이 흙들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액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시작부터 전 지구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운반 가능한 양의 돌과 흙들이 이제 토양 액화 현상을 일으켰을 거예요. 또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또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다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진이 일어난 뒤에 발생하는 해일을 가리켜서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쓰나미라고 합니다. 2024년에 인도양에서 9.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대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무려 23만 명이 그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대양 쓰나미가 발생해서 약 2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쓰나미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냐면 약 700km에서 1000km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쓰나미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아주 먼 남미에 도달할 때까지는 약 2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상해 보기를 이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제 비가 이제 계속 내리고 이제 땅에서는 토양 액화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흙과 돌들이 이제 떠내려갔을 거예요. 맞죠? 움직였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위에서 물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비행기 속도와 같은 쓰나미 현상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게 좀 머리에 떠올라지세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토양 액화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과 지진, 그 흙들이 막 쓸려 내려오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완전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그림 1을 보면 이제 그림 1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지구를 처음 창조하시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림 2는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제 땅이 깊은 샘들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양 액화가 일어나서 돌들이 막 부서지고 휩쓸려 졌겠죠, 맞죠? 그런데 이제 그림 3을 보면은 이제 토양 액화로 인해서 부서진 흙들이 이제 쓰나미에 의해서 이렇게 지층을 형성하게 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땅을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이고,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 땅은 토양 액화와 쓰나미로 인해서 이제 형성된 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홍수 이전에 창조된 만들어진 땅이 이제 토양 액화와 쓰나미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경계가 분명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인데, 이 그랜드 캐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저도 가봤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이 땅의 구분이 분명한 게 보입니다. 자, 여기 그랜드 캐년이 이제 지층의 단면인데, 왼쪽 그림 좀 사진이 조금 진하지 않지만 왼쪽 그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랑 위에 땅 색깔이랑 좀 다른 게 구분이 되시나요?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의 땅과 구분이 확 되시나요? 잘 안 되나요? 여기서 봤을 때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맨 밑에 있는 땅은 어느 시대 때 형성된 땅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 홍수 이전에 형성된 땅이고, 나머지 땅은 겹겹이 이렇게 보이는 땅은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토양들이 이제 밀려와서 형성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잘 나와 있죠. 홍수 전, 홍수 후 땅. 여러분, 우리는 책에서 이러한 이렇게 퇴적층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된다고 배웁니까? 학교에서는 오랜 시간
지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 이것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였던 이렇게 처음 창조 때 땅 말고 이제 쌓였던 이런 땅에서는 홍수 이후로 생겨난 땅에서는 화석들이 이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물고기 화석이 있겠죠. 자, 저도 물고기 화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물고기 화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짜겠지. 근데 제가 인솔하신 선교사님이 진짜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짜를 만드느니 진짜가 더 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가 죽으면 이제 붕 떠겠죠, 맞죠? 떠가지고 막 다른 물고기들이 먹거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냥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물고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죽으면 이렇게 화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서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물고기 화석 보면은 이렇게 아주 지느러미라든지 이렇게 뼈라든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화석으로 될 수 있을까? 자,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왼쪽 그림을 보면은 물고기들이 이제 막 헤엄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흙들이, 얕은 흙이면은 물고기가 덮으면 확 도망가겠죠. 물고기보다 더 빨라야겠죠. 물고기보다 더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흙들이 갑자기 덮일 때 화석이 생겨납니다. 언제 이렇게 흙이 갑자기 덮이는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노아 홍수 때 토양 액화와 쓰나미와 같은 대격변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사들이 이렇게 덮어서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물고기 화석을 보면은 어때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덮여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물고기 화석뿐만 아니라 또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의 화석이라고 합니다. 전체 화석 중 해양 무척추 동물의 화석이 95%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석을 보면은 다 입을 다 다물고 있다고 해요. 조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죠. 벌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조개 화석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개 역시 바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토사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조개 화석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석에는 몸체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들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뭐 경남 고성에 가면은 공룡 화석, 발자국 화석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처음에 만약에 이게 공룡이 있었을 때 발자국을 딱 찍었다면 그 단단했으면 발자국 찍히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안 찍히겠죠. 물렁물렁했던 땅에 이제 발자국을 찍었겠죠. 그런 뒤에 흙이 덮었을 때 그게 발자국 화석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화석의 분포도를 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95%가 바다에 사는 해양 무척추 동물이고 5% 중에서도 95%는 해조류와 같은 바다 식물들, 0.25%가 물고기고 척추 동물은 0.00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화석들이
바다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왜 사람 화석은 발견되지 않을까? 혹시 사람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들어보셨나요? 왜 사람 화석은 발견 안 될까? 예. 사람 화석뿐만 아니라 육지 동물의 화석은 해양 생물에 비해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사람 화석은 발견 안 됐을까? 안 될까요? 자, 왜 안 될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어떻게 되겠죠? 붕 뜨겠죠, 맞죠? 네, 맞죠? 네, 물에 뜨겠죠. 다른 무거운 생물들도 물에 뜨겠죠. 네. 그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 토사에 의해서 덮여질 때 화석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물의 양을 계산했을 때 창조 과학자들은 물의 높이가 약 2.6k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닥이랑 물 위가 이렇게 높겠죠, 맞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이라든지 또 척추 동물은 대부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을 거예요. 그 대신 해양 생물들은 바다 깊숙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다 깊숙하게 이렇게 토양 액화로 인해서 덮여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양 생물이고,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척추 동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어요. 석탄의 경우. 석탄은요, 나무 껍질이 탄화된 거예요. 나무 자체가 아니라 나무 껍질이 탄화된 건데 엄청난 양의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매장되어 있죠. 그런데 석탄에 비하면은 나무 자체의 화석은 발견이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 껍데기로가 이렇게 탄화된 석탄은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나무 자체의 화석은 엄청나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이 많으면 이제 나무가 둥둥 뜨겠죠, 맞죠? 나무가 둥둥 뜨고 나무와 나무끼리 이제 부딪히면 이제 무거운 껍데기들은 이제 다 가라앉겠죠, 맞죠? 나무 껍데기를 다 가라앉아서 토사에 덮인 게 석탄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석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층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서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오늘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자, 왼쪽 그림은 지질 계통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이 지질 계통표가 있습니까? 요즘의 교과서들은 이렇게 대놓고 지질 계통표를 많이 안 삽입하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삽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웠을 때만 해도 이런 비슷한 지질 계통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질 계통표는 사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지역에 있는 화석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든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지난주에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의 원시 생물에서 점점점 다양한 생물로 진화와 멸종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로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질 계통표 이렇게 성캄브리아기 고생대는 고생대 대표 화석 뭐죠? 학교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삼엽층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중생대 대표 화석 뭡니까? 공룡, 암모나이트 맞나요?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실 이렇게 직수직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 지질 계통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노아 홍수 전기 이제 물이 차오르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후기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후기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구 전체를 물이 덮고 있었을 때 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물이 다 덮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한쪽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한쪽은 높아지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맞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기 때 형성되었던 지층들이 이제 파괴되고 침식시키면서 이제 물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위에는 노아 전기 때 이렇게 퇴적층이 쌓여서 지층이 형성된 모습,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물이 이제 더 낮아졌겠죠. 이제 바닥이 이제 낮아져서 이제 물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확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격변들이 또 일어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육지에 깊이 파인 골짜기와 이제 산들이 이제 형성되었을 거예요. 자, 과학 시간에 본래 대륙은 하나였다라고 우리 배우죠. 하나의 대륙을 뭐라고 하죠? 판게아라고 하죠. 맞죠? 맞나요? 요즘에 안 배우나요? 우리 때 아주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런 뭐 숙제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판이었다는 것을 창조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일반 지질학자들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창조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각 변동,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후기 때 지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였던 게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 또 어떤 거는 멀어질 거고, 맞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또 붙겠죠, 맞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판이랑 아프리카 판이 이렇게 원래 붙었었는데 이렇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평창을 거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 또 인도판은 원래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인도판이랑 유라시아 대륙판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은 이렇게 높은 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압축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아까 보았던 그랜드 캐년,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대협곡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왼쪽을 보면은 순식간에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순식간에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우리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슬로우를 보면은 원래 이게 졸졸졸 흐르는 골짜기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이제 퇴적 자금과 이렇게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거대한 협곡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게 여러분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진화론적 교육을 받아서 이런 지층들을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환경적 관점은 이 지층은 물이 한 걸에 팍 빠지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이게 한 개만 넘겨주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홍수에 대한 설화만 있는 문명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잘라서 붙였어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 태평양 지역, 아시아, 그리스, 유럽,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홍수 설화가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많은 일부 대륙이 아니라
많은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홍수 설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비슷한 홍수 설화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서 그게 있을까요? 예. 본래 예.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살아남은 식구들이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써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도 처음에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변형이 되어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홍수 설화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아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입증하니까 성경은 진실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이 입증하든 입증하지 않든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임하실 때도 그러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가 지어낸 신화라면 예수님의 말도 사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노아 홍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후서에서도 이렇게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어떠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벌겋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검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거뭇게 보이겠죠. 여러분, 진화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동,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적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려면 성경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아가야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탑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여러분 가르치는 그것 진화론도 배우세요. 그것도 배워야지 그게 왜 잘못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배우고 또 성경도 더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구나, 정말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래도 합당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